안녕하세요. SNADDI 스테파니남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더십 전망 202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아마 DDI의 GLF 서베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 2021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잠깐 이 리포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20년 동안 18개월에 한 번씩 9회차로 접어든 그런 리포트입니다. 명실공히 리더십이라는 단일 항목의 월드 베스트 리서치로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ATD를 다녀오신 분들은 DDI의 세션에 들어가면 해마다 GLF 드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는 GLF 2021의 결과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나오기는 했어요. 보시는 숫자의 큰 규모에 여전히 강한 그 서베이에 응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서베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서베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지난 2018의 서베이 리서치 그 결과에 비해서 훨씬 더 인원이 적은 것은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팬데믹 시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고전을 겪고 있는 그런 조직의 리서치에 요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 결과가 그래도 나왔습니다. 저희 DDI 팀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20년 동안의 리더십 전망 리서치를 해오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 프리딕션을 하기가 쉽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니즈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이게 좀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혹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는 기대도 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허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준비하는 인재 육성 계획이 과연 앞으로의 시대를 어드레스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준비된 리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번 리포트에서 저희가 5가지 토픽으로 제가 드브리핑을 오늘 해드릴 텐데요. 그것으로 조금 가이드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의 토픽은 상당히 지금 토픽이 다르지만 하나의 주체자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토픽은 모두 차세대 리더라는 새로운 제네레이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를 디벨롭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써왔던 육성의 방식, 과거의 그 육성 방식으로 썼던 리더십 모델, 그것을 지금 현 상황의 차세대 리더한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 효과성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큰 퀘스천을 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차세대 리더가 디벨롭이 되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장 유용한 성장의 방식은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번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팁을 분명히 얻어가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그 인사이트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CEO의 챌린지, CEO가 컨선하는 부분 무엇인지가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긴 같아요. 흔히 CEO들은 경기 침체, 혁신적 상품 개발, 가장 CEO한테 익스펙트가 되는 그런 컨선일 것 같은데, 그거를 물리치고 차세대 리더에 대한 컨선이 1위다라고 CEO는 그것 때문에 잠 못 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CHRO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CHRO는 무엇을 가장 큰 컨선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향후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것이 좀 고민이다. 1위가 바로 구성원 업스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원 업스킬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업스킬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 스킬 또한 업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커버가 되고 있고요. 84%니까 굉장히 큰 고민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리더십 어스퍼레이션, 리더십 열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 열망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리더가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수평적 조직 문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더십 매니지먼트 트랙을 가지 않더라도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리더십이 주는 어떤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러다 보니 굳이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예전에 비해서는. 아마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CEO가 아무리 넥스트 석세서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CHRO는 그 석세스를 메꿈하기 위한 괜찮은 리더를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조직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HR분에게 질문을 했죠. 본인 회사에 준비된 리더는 있느냐? 그 리더들의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단 11%의 HR만이 yes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항목은 저희가 항상 똑같은 GLF 리서치에서 묻는 항목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 항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한 해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시사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준비를 시키는 그 리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준비를 시키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리더들을 준비시켜왔던 방식, 리더십 모델, 리더십 프레임워크, 육성의 방식이 아직도 이 차세대 리더한테도 유효한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진 않는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귀결점을 지금 찾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가장 큰 쾌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수평적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겠지만은 조직에서는 신입이나 차장이나 혹은 뭐 부장이나 전부 다 님으로 통칭하는, 타이틀을 떼고 님으로 통칭하는 탈위계, 그리고 수평, 소통 이런 것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요. 지금 차세대 리더들은 그런 조직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세대 리더들에게 우리는 혹시 아직도 예전 방식인 리니어하고 프로그레시브한 리더십 체계의 육성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5년 이후에 드디어 리더가 되고 과장이 되는 거고, 7년 이후에 드디어 차장이 되는 거고, 9년이 되어야 부장감이야 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직도 육성 프로그램을 리니어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아마 준비되어 있는 리더가 지금 아마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차세대 리더들은 사뭇 다른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6개 세대,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어떤 조직에서는 6개의 세대가 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그들과 시니어들과 그리고 엑스퍼트이지만 파트타임을 일하는 엑스퍼트들과 일을 한다든지, 그 10대 후반의 워크포스와 80대의 어떤 연령을 가지고 있는 워크포스와 함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다이나믹 안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이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연 우리 조직에서는 이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명료하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지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혹 우리가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 안에서, 그건 좋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묻고 책임을 가지고
그것은 제가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뭔가 리드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수평적 조직 문화 안에서 익숙해 있던 우리 차세대 리더들이 그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때에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그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게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건 내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퀘스천을 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아닐까? 과연 나일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인가? 자, 그래서 이 리니어한 이전의 방식의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는 5년 차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정도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맞는 게 맞아라는 그 사고방식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베디드가 혹은 예상을 하게 상대한테 기대를 주기 때문에 사실 나 자신이 비록 나는 아직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나 자신도 리더로서 어떤 책임 소재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대치를 조직도 그리고 우리 현재 그 조직원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리더다라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의 인식 전환에 대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물을 좀 마셔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생방송인데 제가 목이 타네요. 자, 그래서 리더십의 인식 전환 이 부분이 처음 부분이었죠. 자, 우리 차세대 리더들 수평적 조직 문화 사이에서 어떤 시기를 가지고 내가 리더감이 되려면 5년이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사고방식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HR도 그렇고 리더 본인도 그렇고 차세대 리더 본인도 그렇고 조직 전체도 이 차세대 리더들도 지금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은 1번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차세대 리더의 워크포스 다이나믹, 아까 6개의 제네레이션이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워크포스 다이나믹을 활용하는 것이 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서는 이 차세대 리더가 미숙한 성숙 그리고 혹은 경험 차를 좀 빌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록 그 워크 일의 어떤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특정 엑스퍼트 전문가에게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또 배울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인클루시브한 어떤 그 화합할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를 HR이 조성해 줌으로써 차세대 리더가 좀 더 본인들의 그 리더십을 현업에서 갈고 닦는데 그렇게 성장의 어떤 어떤 발판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차세대 리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들 특징에 맞는 그 육성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차세대 리더는 일단 현 기준으로 21살에서 38살 정도 되는 타겟 분들이 바로 차세대 리더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 리더하고 바로 다른 점인데요. 바로 피드백을 갈구한다라는 점입니다. 30% 되는 차세대 리더들은 지금 현재 피드백과 코칭을 받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피드백과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전 세대의 리더,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의 보스가 저한테 피드백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개선점 아니면 내 치부, 내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차세대 리더들은 나의 개선점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빨리빨리 시정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동시에 특별한 점이 바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에 대한 그들의 마인드셋입니다.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은 간혹 많은 조직에서 이거는 인종적인 문제 아니면 여성, 남성과 같은 그러한 성비의 문제를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점보다는 시니어러티, 지금 티네이저부터 80대가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은 그들과 어떻게 화합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의 타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부조리, 평등 이런 부분이 바로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차세대 리더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세대 리더들은 좀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사회 부조리나 불평등에 대한 사안을 그저 좀 봐주고 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센 잣대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6%의 차세대 리더들은 우리 조직이 지금 사회 부조리나 평등에 대해서 뭔가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56%는 말하고 있었지만 현 리더들, 예전 리더들은 63%가 우리 회사는 그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리더는 현 리더보다 더 적은 숫자로 우리 조직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잣대가 훨씬 차세대 리더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또 또 이들은 플렉서블러티, 조직에 있어서 플렉서블러티에 굉장히 모티베이션 되고 있고요. 일하는 형태라든지 근무 유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모티베이션 되어 있고, 다행히 코비드 때문에 72%의 많은 조직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용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익숙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 입이 말라서요. 제가 긴장을 하나 봅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명확한 그 방향성 제시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즉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 누군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숙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같은 그런 EQ는 지속적으로 내가 경험을 쌓고 발달시켜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리더들의 특징을 알아야 이 장점은 레버리지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차세대 리더가 지금 이제 가장 복병이 있어요. 이들한테 지금 위협이 되는 복병이 바로 번아웃이라는 복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봤는데요.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웰빙이라는 용어가 지난 그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됐어요. 단순하게 웰빙, 번아웃이라는 그 토픽 자체가 재미있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 판명이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차세대 리더들한테는 번아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턴오버, 리텐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를 여기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해를 겪으면서 번아웃 이슈가 60%의 리더들이 번아웃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토픽이긴 해요. 자, 번아웃이 발생했을 때 리더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요. 이건 재미있어요. 44%는 내 다른 회사로 이제 바꾸겠다, 전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 26%는 회사를 떠나야겠구나.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1년 안에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게 번아웃에 이 주는 임팩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점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요. 이 번아웃이 차세대 리더, 그들 중에서 특히 하이포 탤런트들한테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차세대 리더, 특히 하이포에 속한 차세대 리더들 또한 번아웃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86%가 예스라는 대답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들은 번아웃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혹은 본인의 보스한테 저는 이런 점 때문에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참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꺼리고 좀 참아보고.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조이를 하고 있고 또 더 좋은 프로젝트가 혹시 내가 꺼려진다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나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좀 참아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참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직을 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탤런트들이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회사를 떠나게 되는 비율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하이퍼가 아닌 조직원들보다 2배 이상 조직을 떠나게 되는,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이 차세대 리더를 겨냥해서는 그 리테이닝 탤런트 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7가지의 탤런트 유지를 하는 어떤 프랙티스 팁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시기보다는 저는 이 점을 좀 크게 한번 봐봤는데요. 7가지 중에서 탤런트 유지의 기법이 보상을 높여준다라든지 뭐 어떤 물리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팁이 모두 다 이 개인의 성장에 대한 것이 탤런트 유지의 방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드백, 코칭, 자기개발 플랜, 이 모든 것은 탤런트를 유지하는 기법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탤런트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탤런트를 유지하는 방법은 누가 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가? 누가 주체를 가지고 이 차세대 리더한테 탤런트 유지에 대한 이러한 액티비티를 해줘야 되는가가 또 문제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차세대 리더의 보스인 현 리더들의 해야 할 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팁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그 차세대 리더한테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리더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할 부분, 그래서 차세대 리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차세대 리더의 성장에 포커스를 하시고 단순 리테이닝이 아니라 이 성장을 다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현 리더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단순 주목이 아니라 그들한테 이런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현 리더들은 3명 중에 1명만 이렇게 미래의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미진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미래의 리더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늘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베이에서 보면 리더들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현 리더들은 충분한 상호작용의 시간을 써야지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희망하는 시간,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들과 우리 팀원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사실은 희망하는 건 41%이지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은 27%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본인도 본인의 일을 매니징하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의 시간을 매니징에 쓰느냐 아니면 상호작용에 쓰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넥스트 리더, 성장되는 넥스트 리더의 퀄리티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번 또 리서치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리더가 상호작용보다 매니징의 시간을 더 많이 쏟을 때는요, 그 인게이지먼트가 32% 더 낮았고요. 그리고
그 번아웃도 1.5배가 높았고, 그리고 이직률도 2배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성장을 위한 기회, 즉 리텐션이 또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터랙션 리더가 그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매니징이 아니라 사실은 퀄리티 있는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리더의 입장에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상호작용, 퀄리티 있는 상호작용과 시간, 에너지를 이렇게 상호작용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차세대 리더들, 즉 리더로 육성이 되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배움이 본인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선호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탑4가 뭐 익스터널 코칭, 다양한 개발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요번에는 특별하게 외부 코칭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한 점에 있어서 늘 사내에서 받았던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니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배움에 선호하는 배움의 형식, 이것을 하나의 귀결점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봤을 때 그들이 선호하는 배움의 형식은 이게 블렌디드냐, 아니면 이게 온라인이냐, 아니면 면대면이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면 그 배움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저스트 인 타임,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있어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지 저명한 누군가의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차세대 리더한테서 볼 수 있는 실용성인 부분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가장 유용했던, 필요할 때 딱 있어줬던, 나를 도와줬던 배움의 형태는 그럼 뭐였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현업은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언제 예측할 수 없는 니즈가 발생할지는 몰라요. 근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피드백을 줬을 때, 딱 필요할 때 그 피드백이 사실은 가장 본인한테 유용했었던 경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멀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찰나의 순간에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가장 나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케이스였다라고 과거에서 더듬어서 봤을 때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유용한 배움의 형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형식,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중에 나한테 필요했을 때 적재적소에 주는 피드백입니다. 그것의 규명이 바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코칭을 주고받는 것이 회사의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서 리더십의 퀄리티가 4.6배 더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증이기도 하죠. 그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머리 포인트인데요. 오늘 그 주제, 차세대 리더 육성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주제로 한번 봤고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 모델, 리니어하고 프로그레스한 몇 년 이후의 과정, 몇 년 이후의 차장, 뭐 이러한 방식에서 이런 방식을 그때는 적용이 돼서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이 방식이 차세대 리더에게는 적용이 되는 게 맞는가? 그것에 대한 재고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들도 얘기했던 피드백과 일상생활에서의 피드백과 코칭이었고, 그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HR도 CEO도 아닌 그들의 보스인 현 리더가 상호작용에 힘써서 그들한테 시간을 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번 리포트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썸머리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뭔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라이브라는 생소함이 있어가지고 입이 자꾸 말라서 이게 인트로가 좀 멋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2가지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기네요. 차세대 리더들과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JYJ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오늘 그 부분이 퀄리티 인터랙션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양질의 상호작용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의 퀄리티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네, 저는 이걸 저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팀원을 불러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것이 매니징이 되는 경우와 그것이 상호작용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인터랙션이 되려면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필요한 서포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제가 됐을 때는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게 어디까지 가고 있어의 퍼포먼스 체크가 아니라 그가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게 오픈된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주제, 목적을 명료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그게 1번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양쪽을 다 이해하는, 프랙티컬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퍼스널하게 이 친구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것을 명료하게 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상호작용을 이펙티브하게 하는 단초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어느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요. 최근 리더십 모델 변화 추세로 모두가 리더라고 하는데 실제 현재 리더가 아닌 직원 입장에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평인 조직에서 사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전 너무 감사드려요. 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리더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건 모두가 다 리더라는 인식의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 육성 방법과 프레임워크가 지금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는 뭐 공식적인 리더가 아니지만 직원 입장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를 책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러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미 있는 곳에서 나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전적으로. 일단 HR과 우리 조직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1번이고요. 이제 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하는 새로운 본인도 인식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5년차 리더가 할 수 있는 경험, 그거를 그들한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책임을 다하기에는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레버리지를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서 채워나가면 좋을까?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게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디벨롭해야 될 것인가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네. 리더십이 그때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것은.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하되 100%는 아니지만 이거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는 또 무엇을 지금 배워가면서 없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성장 지향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말씀이 제대로 딜리버리가 됐을지. 근데 지금 이분은 분명히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버벅거리면서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딜리버리 했는지 조금 퀘스천이었었는데 아무튼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드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아까운데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다음에도 또 기회를 주신다면 또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또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 2021의 레포트의 전체 디브리핑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